가면무도회에 작년에 공선생이라는 분이 불교를 믿고 있는 부인과 함께 묘법 노스님을 뵈러 왔다. 그는 대략 40이 넘은 나이로서 짙은 눈썹에 큰 눈, 오른쪽 볼 아래가 매우 붉었으며 두툼한 입술이 후덕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정신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다. 그의 부인이 말하였다. 반년 전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귀가하는 도중 어떤 사람에게 황산 세례를 받아 얼굴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서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검찰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일처리가 성실하여 아마도 어떤 사람의 보복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마음이 매우 뒤틀려 있으며 우라가 차 있어 언젠가는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도 잠깐 잠을 잘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가 남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특별히 스님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노스님께서 공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선생이 살생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는 단지 조그만 인연에 불과하니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마십시오. 선생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은 정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얼굴의 상처가 회복되면 흉터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잘하시고 이후로 다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고기 먹는 것을 끊으시고 항상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하셔야 합니다. 그는 스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보아하니 마음속은 여전히 압박을 받는 것 같았다. 스님은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돌아간 후 스님은 나에게 일러주셨다. 그의 부인이 자리에 있어 못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불교를 믿지 않으니 전생의 인과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 3일이 지나 시간을 내어 공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음식이 대부분 해산물에 구운 요리가 아닌지요. 그는 업무 관계로 사람들의 청을 받아 식당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향응을 받는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인데 하물며 고기를 먹고 살생을 하니 그 업이 더욱 중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다른 사람에 이끌려 가면 무도회에 참가하여 춤을 춘 적은 없는지요?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원인이다. 그 밖에 공 선생의 전생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자비심이 있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항상 보시를 행하였다. 따라서 그는 금생에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이 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도 일을 하는 데 있어 선과 악이 섞이기 마련이다. 그는 부유하기 때문에 자연히 일종의 존귀 심리가 생겨 아랫사람에게 자주 모욕을 주며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생의 어느 날 공 선생은 책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녀가 일 때문에 곁에 와서 부르는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얼굴을 돌려보니 하녀인지라 바로 두 눈을 부릅뜨고 탁자에 있는 컵을 들어 하녀의 얼굴에 뿌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하녀는 어쩔 줄 몰라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바로 공 선생이 금생의 괴한에게 황산 세례를 받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볼 때 얼굴이 훼손될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전생에 그 여자아인이 몸을 바꿔 태어나 황산을 뿌렸을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사뭇 감개무량한 마음이 일어났다. 치장경에서 이르기를 이 세계의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어떤 행위가 조금만 여법하지 않아도 인연이 모일 때 과보가 현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백천겁이 지나도 저지른 업은 없어지지 않으며 인연이 모일 때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된다. 모든 불제자는 여법하지 않은 자기의 언행을 바로 잡아야 하며 악한 과보가 탁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움직이고 일으키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종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 후의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묘법 노스님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며 공 선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반드시 불법을 배우는 길에 들어설 것을 바란다. 숙세의 정. 언젠가 묘법 노스님과 함께 어느 큰 절에 갔는데 주지스님이 노스님께 그 절에 상주하는 두 사민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결책을 부탁하였다. 그 두 사민이는 20을 갓 넘긴 나이로 단아하게 생겼다. 출가하기 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모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출가 후에 독경, 예참과 연불, 몸가짐 등이 다 뛰어나며 능엄경을 완전히 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비구니 스님 가운데 출중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아무리 훈육해도 고치지 못하는 결점이 하나 있는데, 즉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갑사민이와 을사민이로 호칭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그들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잠을 잘 때도 같이 자려고 하고 줄을 설 때도 함께 줄 서려고 하고 아침 저녁 예불할 때에도 앞뒤로 붙어 있으려고 하며 선방에서 좌선할 때 공양할 때도 매번 함께 앉으려고 하였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두 사람은 같이 가려고 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 주시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대중스님들 사이에서 의론이 일기 시작하고 주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지스님이 둘 중 하나에게 외부의 일을 보게 하였는데 다른 하나가 꼭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못 가게 하니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좋았으나 도량 내에 많은 스님들이 언짢게 생각하였으며 스님들의 청정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록 대중 스님들은 말하지 않았으나 그 뒤로 언제나 그 두 사민이를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지 스님이 그 두 사민이를 불러 여러 차례 대화하고 심지어 나무라기까지 한 뒤에는 을 사민이가 갑 사민이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갑 사민이가 을 사민이의 이러한 소원한 태도를 참지 못해 마침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비록 큰 소리로 싸우지는 못하였지만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싸움은 싸움이고 갑은 여전히 을로 하여금 한 걸음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어머니가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보살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은 중학교 때 갓 사귀었을 적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만남에서 정이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니 자기들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단다.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부터 위아래 침대를 사용하였으며 자주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갑사민이가 주지스님께 말씀드리기를 을스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불안해지니 저도 비정상이라고 느끼지만 제 마음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지스님은 묘법 노스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녀 둘은 삼생전의 모자 관계로서 어머니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 그 은혜가 지극히 깊었으며 그 다음 생은 부부가 되어 더욱 친밀하기가 마치 아교와 오칠과 같이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음심이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한 쌍의 제비로 태어나 축생으로 떨어졌으며 조석으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쌍의 제비는 어느 절 안에 큰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살았는데 매일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또 같이 출가하여 수행하러 온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면 금생에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생 이래의 애정에 빠진 마음을 놓지 못하면 내생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며
다시 불법을 만나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스님은 주지 스님의 요청에 응하여 특별히 그 두 사미니 스님을 불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러한 서로 간의 인연을 이해한 후 바로 애정을 놓기로 발언하였으며 불전에 참회하러 갔다.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에서